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서는 134회 발송배정 기술사 각 교시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뭐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은 문제 해설서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다음 시험에 대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1교시서부터 4교시에 13문제, 6문제, 6문제, 6문제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뭔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자체는 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라. 언제까지? 55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이게 선입니다. 자, 요게 공부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55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후회하는 분야들, 이런 걸 후라고 분류했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하지 마시고 선을 먼저 하시고 나서 매회 시험을 볼 때마다 한 20개 과제 정도씩만 추가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2번, 3번 정도 하시다 보면 합격권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거기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는 뭐냐? 뭐 앞에서는 스킵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나와도 난 안 푼다. 여기까지 손대게 되면요. 뭐 앞에 영상에도 제가 이전 133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은 대단히 낮은데 여러 분야로 분포돼서 흩어져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 30% 정도만 공부를 이런 거 잡기 위해서 30% 정도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 수만 30%가 늘어나는 거지 이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게 9입니다. 9, 0. 9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공을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입체적으로 되는 그런 면적이 요 지름을 30% 정도만 늘리게 되면요. 전체적인 최적은요. 이게 그 4배인가 뭐 계산하면 나오면 4배인가 5배로 늘어나요. 요것만 하기도 딱 선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부하기도 막 버거워서 숨이 턱까지 차올라 가지고 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외워지니까. 이해는 됩니다. 안 외워지기 때문에 막, 뭐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계속, 어쩔 때 10년까지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데도. 근데 이걸 4배로 늘리면 합격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안 돼요. 그럼 이것까지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격하느냐? 이걸 해보고 나서 야, 내가 이것까지 하는 거는 인간의 내 자신의 한계가 있다. 이거를 버려요. 버리고 요 부분으로 압축하는 그 시기에 합격하시는 거. 이걸 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버리는 순간부터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셔요. 자,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선에 해당되는 게 9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후에 해당되는 게 2문제. 이거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거 한 문제 빠졌네. 13문제인데. 어쨌든 그거는 뭐 자료 좀 보시고 제가 그 교재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세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중에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거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답안지를 잘 쓰겠다. 우리가 한 600에서 700명 정도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7등 안에 들 정도로 나는 답안지를 잘 써야 되겠다. 요런 수준의 문제는요. 7개에서 최대 8개까지로 맞추세요. 이거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내가 정확하게 못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점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15점을 받으면 한 문제당 15점을 받으면 합격하게 되는데 뭐 12점에서 13점 정도를 목표로 쓰시면 돼요. 등수로 따지게 되면 한 100등 내외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전략을 수립하셔야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얘도 이 정도를 뭐 상위 1% 정도로 10문제 다 맞추겠다. 그러면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7, 8문제를 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2, 3문제 정도를 뭐 아까 말씀드린 한 100등 정도 요 정도로 해서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높은 점수 받기 때문에 여기 까먹은 점수를 얘네들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런 형태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확실히 맞춰야 되는 문제의 비율 자체가 한 60% 정도로 떨어져요. 거의 절반 정도, 40% 정도를 문제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버리고 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압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고 훨씬 더 점수가 잘 올라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보시면 선에 해당되는 문제가 6문제,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문제죠. 약간 오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선에 해당되는 거 4문제. 우리가 4문제 선택하니까 이거 선택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 좀 약간 어려운 건데 나는 이거 확실하게 잘 쓸 수가 있어. 그럼 요거 2문제 하시고 이렇게 2문제 하시는 게 배점 면에서 내가 점수를 받는데 조금 유리하겠죠. 요거는 굳이 내가 자신이 없는데 조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걸 써서 고득점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거를 먼저 쓰세요. 괜히 어려운 거 손댔다가 실수하게 되면 감점 먹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에도 선이 5개, 후가 하나, 산은 없었어요. 스킵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자체가 이제 중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왜 중상이라고 하나를 더 달았느냐? 최초 출제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중상이라고 하더라도 요번에 합격자가 18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시행된 133회와 132회는 어땠는가?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번 134회보다는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합격자가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합격자를 많이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간 배출 인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보다 잘 써야 되는데 그 합격 기준이 요번에 5명이냐 20명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쉽다고 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해서 적게 배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요걸 잘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좀 약간 지난번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는데 이 공부하시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니까. 내가 어렵게 느꼈을 때는 다른 분들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1, 2, 3, 4교시 전부 다 100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간에 나오시면 안 돼요. 한번 나와 버릇하시면은 중간에 계속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화 들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 앉아 계시고 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못 쓰더라도 여기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것도 내가 모르는데 자꾸 어려운 거를 손댔다. 기본적인 거라도 외워서 쓰려고 하는데 이 외워서 정확하게 쓴다라는 게 얼마만큼 힘든지 400분 동안 느끼고 나가시면요. 그 다음에 기본을 외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게 되거든요. 원서 접수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다 내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고요. 확실한 절대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을 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시별 분석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교시에 현재 9문제 기본에 해당되는 게 선택해야 되는 거, 선에 해당되는 게 9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기본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송배전 기술용어해설집에서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항상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플러스 이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기본 문제 어떤 게 포함이 되는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기. 요거는 요 규정을 뽑아갖고 중요한 항목을 암기하고 계셔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계통 주파수 조정 및 유지 범위. 전압 조정 범위, 전압 유지 범위. 이건요, 20년 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이 부분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권 변압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통에서 쓰이는 뭐 송전계통에 있는 변전소에서는 전부 다 단권 변압기를 쓰잖아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률과 평균 정전 시간, 요거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나오죠. 이론적인 겁니다. 암기해 두시고. 스타트콤, 뭐 팩트 설비 중요한 거고, 철탁 기초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까지 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간혹가다 나옵니다. 간혹가다 나오고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본에 포함을 해도 되고요. 아, 나 이런 거 많이 못하겠어. 그러면 서너 개만 선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으로 분류하셔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주파 진동.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인데 규정을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풍력 발전기 운전 중 발생하는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몇 번 나왔던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 정리하셔가지고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에 포함을 하셔도 되고 빼도 되는데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스네이크 포설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부식, 우리가 지중선로의 금속관의 부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송전선에 대한 가공에 대한 거, 이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문제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빼셔도 상관없지만, 자, 기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얼추 선정해 드렸는데 이 문제 중에서 본인하고 맞는 성향이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본인이 맞는 거를 포함을 시키시고 제가 선정한 걸 빼셔서 요 수량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55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빼신 문제들 보완하시면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세 문제입니다. 자, 주파수 조정용 발전소. 자, 이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왜 심화 문제로 분류를 했냐면 이거 출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 출처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공부하고 싶어도 외울 수가 없잖아요. 대충은 쓰겠는데 정확한 답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지고 대충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스킵으로 분류하셔도 돼요. 앞으로는 이 출처가 불명확한 문제들은 점점점 출제되는 확률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공론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이슈화가 되잖아요. 출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문제도 굉장히 뭐 많지는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죠. 어떤 회사에 있는 거 아니면 누군가 서브노트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출제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쉽기 때문에 출처가 불명확하지만 심화 문제를 분류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제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과감히 뺄 겁니다. 요거는 취사 선택을 하세요. 넣을 건지 뺄 건지는. 그 다음에 철 공진에 대한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배전선로의 분할 및 연계 뭐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요거는 기본 문제인데 왜 심화 문제로 했냐면 여기에 이제 등가 회로라든지 공식을 유도하는 게 조금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심화 문제로 분류했는데 뭐 기본 문제로 할까 심화 문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올리셔도 되고 밑으로 빼셔도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배전선로 분할 및 연계. 자, 요거는 뭐 공부할 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없는데 요거 과거에 최근에 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또 기본서에 물론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외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써줘야 돼요. 이 자료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심화 문제에 포함해서 공부할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빼셔도 되고 다른 걸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맞는 문제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풍력 터빈의 구조 및 풍력 발전기 터빈의 시설 조건 10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술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면 폐지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KC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 중에서 기술 기준과 관련된 아웃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한 10몇 페이지인가 이렇게 됩니다. 작게는 좀 남겨놨어요. 거기서 이제 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물론 요거 하나만 나온다고 하면 외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부류의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손대게 되면 기본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의 시간을 투자를 못 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뭐예요? 암기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가진 한글 뜻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와 수거들을 다 암기하고 어떤 문장을 암기해야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암기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되더라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이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써줘야 되는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답안이 작성하다 보면은 A는 B다. 이게 답인데 외우면 간단한데 A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를 거쳐서 뭐를 해서 B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쓴 사람하고 이렇게 쓴 사람은 합격률이 50%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붙겠습니까? 이 사람이 붙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붙겠죠. 근데 우리 합격률 올해 몇 %였어요? 1.76%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려면 외우려면은 이해하는데 한 100배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외울 수 있는데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정확도가 점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질까? 이쪽으로 가까워질까? 이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여기서 멀어지니까 합격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전략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교시 버릴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다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그 다음에 필외기, 변전소 메시 접지, 연료 전지, 비율 차동 계정기. 기본이잖아요. 요거는 왜 기본 넣느냐?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엄청 뭐 깊이 있고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넣는데 자주 출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배전선로의 지선이라는 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나 필액이나 변전소 메시 접지나 기타 등등의 다른 뭐 중요 어떤 안정도라든 이런 쪽에 응용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너무 쉽기 때문에 기본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로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수험생의 입장이라고 하면 요건 뺍니다. 왜? 다른 쪽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넣은 거죠. 자, 2교시는 이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게 4문제고요. 기본서에서 4문제 다 나왔어요. 보시면은 무구속 속도, 최대 속도, 무부하 속도. 이건 발전공학에 나와 있는 거죠. 명칭도, 중제목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 기본서. 직류 송전 시스템, HVDC, 기본서. 그 다음에 플리커 고조파는 이제 용어 해설집하고 그 다음에 송배전 공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자료가 좀 있습니다. 이타 아카데미는 기본서 4권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거든요.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런 부분들이 기본서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 하셔서 작성하셔라. 왜? 우리가 합격률이 지금 2%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쓰려면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한 개 최종적으로 합격에 0.1점이라도 도움이 되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의 2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스 절연 장치, GIS 진단법. 이거는 기본 문제인데 왜 심화로 넣냐면 밑에 보시면 TBM이라든 CBM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런 게 이게 가미가 돼가지고 두 가지가 붙게 되면요. 얘는 잘 쓸 수 있는데 얘는 잘 못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번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난 이것까지 준비해서 이거 가져갈래. 아니면 이건 나올 확률이 떨어지니까 요번에 나왔지만 아마 2025년도에 안 나올 거야. 빼도 상관이 없으세요. 요거는 한번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가지고 갈 건지 버릴 건지에 대한 거는 이제 직접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신재생 발전기 송전 개통 연계 기술. 여기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개통 연계 유지 기준, 무효전력 공급원, 무효전력 제어 능력. 자, 요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분류했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문제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시고요. 거기서 조금 깊이가 있더라도 최근에 이슈화돼서 자꾸 문제가 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준비해서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한 10문제 정도는 정리해서. 이거 외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 준비하면은 뭐 이 안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합격권에 근접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5문제고요. 기본서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에 해당되는 거 ESS 화재. 뭐 이거는 뭐 최근에 한 7, 8년 동안 계속 이슈화돼서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국가 전체 어떤 기반 산업과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준비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과도 회복 전압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고장 임피던스, 전송 전력, 이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맞춰야 되겠죠. 콘덴서 개폐 서지 중요한 거고요. 배전선로의 개폐 장치. 자, 요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클로저나 뭐 섹셔널라이저나 뭐 ALTS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도 나오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종합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 제가 배전선로 신설할 경우에 고려사항 이렇게 했는데 뭐 요거는 해설 자료 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살짝 그 문제의 어떤 그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답안지는 동일하지만 뉘앙스를 조금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한 해설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출문제 비슷한 문제 그 해설서를 같이 보시면서 또 참고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좀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도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한 내용이 다른 파트에 응용이 되느냐 혹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다. 별로 안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계속 가져가게 되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답을 쓴다라는 거는 이 문제가 출제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보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외울 시간에 다른 거를 우리가 공부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져갈지 아니면 빼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교시 전체 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2025년도에도 뭐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15년 강의하면서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앞에 영상들이 7, 8년치가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기본을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55점 정도가 될 때까지 기본서만 달달달 외우시고 쓰시고 답안지 써보시고 모의고사 써보시고 그리고 55점 이후가 됐을 때의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매회 시험을 볼 때마다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한 50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내 욕심이고요. 한 20개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한 2달 간격, 3개월 간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20개를 얹혀가지고 같이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리시고 합격하시면 면접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된다고 다시 또 20개를 얹어가지고 계속 기본서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돌리시면서 쓰시면서 모의고사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가장 빨리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34회 해설하고요. 2024년도 전체적인 경향 분석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을 드렸고 2025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잡아 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좋은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